이른 아침 7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딩동딩동 연이어 3번이나 누르는 소리에 인숙은 잠에서 깼다. 어제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그느라 새벽 2시에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벌써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김치 좀 더 담아주셔야 해요. 우리 집 김치 떨어졌어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문 앞에서 울려 퍼졌다. 늘 그랬듯이 미리 연락도 없이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한 어조였다. 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관절이 뻣뻣해서 몸을 제대로 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며느리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지난 10년간 수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말이다. 부엌으로 향하던 인숙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어젯밤 냉장고 가득 채워둔 김치가 눈에 들어왔다. 배추 20포기로 담근 김치였다. 시장에서 좋은 배추를 고르느라 1시간을 돌아다녔고 젓갈과 고춧가루를 맞추느라 손맛을 여러 번 봤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갔다. 어머니, 계세요? 김치 좀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번에는 문고리를 돌려보는 소리도 났다. 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도 김치를 1포기 가져갔는데 벌써 떨어졌단다. 그것도 세 식구가 일주일 먹을 분량을.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떨어질 수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전화 한 통 없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언제든 와서 누르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얼마 전 큰며느리 미영이 한 말이 떠올랐다. 현우가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인숙이 잠시 망설이자 미영이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때도 인숙은 그래 맞다며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김치를 담그며 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었을까? 인숙은 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다. 김치는 마트에서도 팔고 내 친정에서도 담글 수 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나도 내일이 있다. 인숙 드림. 메모지를 다시 읽어보니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자신이 받은 대우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인숙은 현관문을 열어 쪽지를 문 바깥쪽에 붙였다. 어머니, 문 여세요. 수진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인숙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30년 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습관이 쉽게 바뀔 리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다. 과로로 인한 만성피로 충분한 휴식 필요. 의사는 말했다. 이러시다 큰일 나겠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에 붙은 쪽지 한 장이 아침 바람에 펄럭였다. 수지는 황당한 얼굴로 쪽지를 뜯어보더니 즉시 전화를 걸었다. 인숙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인숙은 받지 않았다. 3번째 전화에서야 받았다.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대답했다. 쪽지에 다 써놨잖니. 읽어봤어? 뭘 읽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김치 없으면 뭘 먹어요?
이제부터 내 부엌은 쉬게 할 거다. 마트 김치도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 그리고 수진아, 나는 24시간 편의점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수진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러시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어머니, 김치 아니면 현우 오빠가 밥을 안 먹는다고요. 어른이면 알아서 해야지. 나도 너희 나이 때 시어머니 없이 살았다. 그때는 김치도 내가 담갔고 반찬도 내가 했어.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숙은 웃음이 났다. 나도 바빠.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찾아보려고.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30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거지.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다. 그럼 정말 김치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준다. 대신 내일 오후 2시에 와. 미리 연락하고. 그때 김치 한 포기는 줄 수 있어. 오후 2시요? 왜 하필 그 시간이에요? 내가 드라마 보는 시간이야. 그 시간 말고는 바빠. 인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수진이 핸드백을 둘러매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의 뒷모습에는 당황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 커피를 천천히 내렸다. 원두는 작년에 큰아들 현우가 명절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다. 그동안 아껴두기만 하고 마실 생각은 못했다. 항상 아들들이 올 때 내줘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커피향이 집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 인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천천히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큰아들 현우였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김치를 안 주신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인숙은 한 모금 더 커피를 마시고 대답했다. 그래, 안 줬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참아온 게 이제 한계에 온 거지.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인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정말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현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마음도 있어. 그동안 너희들 편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해 보려고. 엄마, 우리가 엄마를 힘들게 했나요? 그 물음에 인숙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드는 게 문제지.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다. 인숙은 커피잔을 천천히 비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다. 인숙은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다. 31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을 혼자서 버텨왔다. 남편 정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 현우는 겨우 10살, 둘째 민호는 8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말했다. 형수,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재혼 생각해봐. 혼자서 어떻게 키워?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다.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호가 물을 때마다 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해야 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다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빚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다. 인숙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가정 도우미, 저녁에는 마트 계산원. 하루에 4군데를 돌아다니며 일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는 집에 있어 주려고 애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현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다. 인숙이 늦게 들어오자 현우가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서 라면 끓였어.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 근데 엄마. 현우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집에 있어서 과자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없어? 그 말에 인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돈을 벌어야 현우랑 민호가 학교 다니고 밥 먹을 수 있거든. 이해해 줄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어깨가 너무 야릇해 보였다. 10살 아이가 벌써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다. 큰아들 현우를 대학 보낼 때는 더욱 힘들었다.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숙은 미용실 샴푸 도우미로 일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며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참았다.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았다. 인숙 씨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핸드크림 좀 발라요. 미용실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인숙은 괜찮아요라며 웃어넘겼다. 핸드크림 살 돈도 아까웠다. 그 돈이면 현우 점심값 하루 치였으니까. 현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인숙은 기뻐서 울었다. 현우야 축하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는 현기증이 났다. 한 학기에 300만 원. 인숙의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었으니 거의 4개월치 월급이었다. 엄마 등록금 너무 비싸죠? 제가 휴학하고 알바해서 모을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출을 알아봤다.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둘째 민호를 군대 보낼 때는 새벽 4시부터 공장 야간 청소를 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도 괜찮다며 자신을 달랬다.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 8시까지 일하고 잠깐 쪽잠을 자고는 오후에 다시 다른 일을 했다. 공장 청소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기계 사이사이 끼인 먼지와 기름때를 닦아내는 일이었는데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청소해야 했다. 허리가 아파 펴지지 않을 때도 많았다. 아줌마 이 일 오래 하실 생각이에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물었다. 우리 둘째가 군대 가는데 면회비랑 용돈 줘야 해서요. 자식들 참 복 많네요.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 둬서. 그 말을 들으며 인숙은 생각했다. 복이 많은 건 내가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관절염이 생겨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셨고 만성 위염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워 참고 넘겼다. 엄마 오늘 시험 망쳤어. 대학생이 된 현우가 풀죽은 얼굴로 집에 올 때면 인숙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다. 괜찮다. 떡볶이 먹고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는 마지막 용돈을 털어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주었다. 현우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토익 학원비, 커말 학원비, 면접용 정장까지.
인숙은 자신의 옷은 10년 된 것을 입어도 아들의 정장은 백화점에서 샀다. 엄마, 이 정장 비쌀 것 같은데. 현우가 미안해했다. 아니야. 면접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민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인숙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명절에도 자신의 생일에도 일했다. 그렇게 버티며 두 아들을 모두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까지 시켰다. 현우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민호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인숙은 자랑스러웠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찼다. 동네 사람들도 인숙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두 아들 다 키워내다니라며 칭찬했다.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인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는 자신도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미뤄둔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두 아들이 결혼한 뒤 오히려 더 바빠졌다. 현우는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했다.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용품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분유값 좀.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엄마, 어떡하죠? 민호는 아기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애가 할머니 집에서 더 정서가 안정돼요. 그러니까 좀 길게 봐주세요. 길게 봐달라는 말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급기야 거의 매일이 됐다. 인숙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아니 얘야. 애를 정서 안정시키려다가 내가 불안해 죽겠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래 알았다는 말만 나왔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맞벌이 하느라 힘들어요.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며 인숙은 생각했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혼자 일하고 혼자 키웠는데. 25년 동안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인숙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해줬구나. 그래서 아들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다. 25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25년 동안 나는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이고 싶다. 그날도 인숙은 생후 18개월 된 손주 지우를 돌보고 있었다. 민호 부부는 급한 회식이 있다며 오전 10시에 아이를 맡기고 사라진 지 벌써 10시간이 넘었다. 처음에는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라고 했는데 7시가 되자 조금만 더요. 2차까지 가야 해서라는 문자가 왔다. 지우는 낮잠을 자지 않아 하루 종일 울었다. 기저귀를 갈아줘도 밥을 먹여도 장난감을 줘도 계속 포쳤다. 아마 엄마가 그리운 모양이었다. 인숙은 18개월짜리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할미, 응가. 지우가 기저귀를 가리키며 울먹였다. 벌써 5번째 기저귀였다. 인숙은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안아 올렸다. 18개월 아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12kg 정도 되는 아이를 하루에 몇십 번씩 안아 올리는 것은 55세 인숙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다. 아야. 인숙은 아이를 침대에 급히 내려놓고 허리를 붙잡았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다. 지우는 엄마가 갑자기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할미, 할미. 아이는 인숙에게 안기려고 팔을 벌렸지만 인숙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인숙은 당황했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 겨우 침실에서 거실로 나와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앉는 순간 다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인숙은 아이를 달래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19에 신고해야겠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다. 구급차를 부르면 민호한테 연락이 갈 텐데 술자리에서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며느리 은영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지우가 더 크게 울자 인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입니다. 화재인가요? 응급환자인가요? 응급환자.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숙은 말끝을 흐렸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고. 아, 그런데 18개월짜리 아이가 같이 있어요. 제가 돌보고 있던 손주인데 보호자분께 연락하셨나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다. 인숙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구급대원은 인숙을 들것에 옮기면서 물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요. 같이 가야겠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인숙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병원에 왔어. 지우도 같이 있으니까 빨리 와.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MRI를 찍었다. 검사 시간 동안 간호사가 지우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지우는 낯선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울었다. 결국 인숙이 누운 채로 지우의 손을 잡고 있어야 했다. 1시간 후 의사가 MRI 결과를 들고 왔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4번,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된 상태예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오늘 갑자기 심해졌어요. 몇 년간 방치하시다가 오늘 급성으로 악화된 것 같네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인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2달? 그럼 지우는 누가 봐? 김치는 누가 담가? 선생님. 그럼 아이 돌보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18개월 아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만으로도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도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환자분 혼자 계시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인숙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우리 아들들 아마 바빠서 못 올 거예요. 어머님 연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괜찮아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응급실에 실려온 55세 환자의 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을 것이다. 옆 병실에서는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입원해 있었다. 그 할머니에게는 딸과 사위가 하루에 2번이나 들렀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원 음식 드시기 힘드시죠? 집에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어머니 이백에 푹신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 가족의 대화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얘기하고 사위는 과일을 깎아드렸다. 병실 분위기가 마치 가족 모임 같았다. 반면 인숙의 병실은 조용했다.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았다. 인숙은 민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우 때문에 집에 못 가겠어. 빨리 와서 데려가.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문자 지금 봤어요. 지금 봤다고? 몇 시간 전에 보냈는데 회식 자리에서 폰을 못 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병원에? 허리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 지우가 같이 있으니까 빨리 와. 지금요? 근데 엄마 저 지금 줘. 2차 자리인데 빠지기가. 인숙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호야, 나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지우는 계속 울고 있어. 빨리 와. 알았어요. 그런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은영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민호도 은영이도 오지 않았다. 지우는 배가 고프다고 울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다. 인숙은 허리 통증을 참고 일어나 아이를 돌봤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우에게 전화했다. 현우야.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현우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우를 보더니 당황했다. 엄마, 지우는 왜 여기 있어요? 민호가 맡기고 간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아, 민호가 또 그랬구나. 현우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민호한테 연락했어요. 했는데 술 마신다고 못 온다더라.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민호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때 침대 맞은편 환자가 말을 걸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할머니 자식들 대신 저희 집에 입양 오실래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는 게 취미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남자의 아내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정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고 싶어도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봬요. 부러워요. 인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취미라. 우리 집 애들은 날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25년간 쌓인 피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현우가 당황했다. 현우야,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됐을까?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사람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고 힘들면 도움받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부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지?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인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지?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 아니면 아이들을 망친 걸까? 새벽 3시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다. 엄마, 미안해요. 늦었네요. 지우 데려가. 네? 지금요? 근데 엄마는 지우 데려가라고. 나는 이제 아이 못 봐. 의사가 2달 안정하라고 했어. 그럼 어떡해요? 인숙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은영이 친정에 맡기든지. 나는 이제 못해. 민호는 머뭇거리다가 지우를 안았다. 아이는 낯선 아빠 품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인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해줬구나. 그래서 아들들이 부모 노릇을 배울 기회를 빼앗아버린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퇴원하면서 결심했다. 이제는 변해야겠다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들들을 위해서도.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절대 안정을 취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25년간 쌓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들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현우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지우를 데려간 후 연락이 뜸했다. 아마 어린이집을 알아보거나 은영이와 육아 분담을 논의하느라 바쁠 것이다. 며느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수지는 처음 며칠간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라는 형식적인 문자만 보냈다. 반찬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은영은 아예 연락이 없었다. 아마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 후 인숙은 큰 결심을 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기로 한 것이었다. 이 집은 남편 정우와 신혼 때부터 살았던 곳이었다. 전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매매로 바꿨고 대출금을 갚느라 20년이 걸렸다. 아들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인숙에게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속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너무 컸다. 혼자 살기에는 방이 3개나 있는 아파트가 필요 없었다. 무엇보다 아들들에게는 언제든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인숙은 부동산을 찾아갔다. 어머님, 이 동네 아파트가 요즘 많이 올랐어요. 시세가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빨리 내놓아 주세요.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나요? 좀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리고 인숙은 동네 반대편에 있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다. 2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원룸이었다. 방 하나에 작은 주방, 화장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인숙에게는 충분했다. 혼자 살기에는 오히려 아늑했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에요. 옵션도 다 있고 관리비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인숙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30년간 살았던 집을 팔고 20평 원룸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숙은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상장들, 첫 월급으로 사준 선물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이기도 했다. 인숙은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 원룸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아들들에게는 이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굳이 미리 말해서 만류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사 당일 인숙은 새벽부터 짐을 정리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마침 현우가 나타났다. 엄마, 이게 뭐예요? 현우는 이삿짐 트럭을 보고 놀랐다. 이사해. 이사요? 어디로요? 왜 갑자기? 원룸으로 가. 원룸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래요? 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현우야, 나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커.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 그럼 저희가 관리비 드릴게요. 이사할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민호도 급히 달려왔다. 현우가 연락했나 보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집은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인숙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물려받을 집?
누가 그랬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 집은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그동안 이 집 관리비랑 수리비는 누가 냈는데?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인숙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한 기념관이지 너의 기념관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산 집이니까 내가 팔 권리가 있어. 현우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엄마,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룸 보증금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텐데. 3억 넘게 남아.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배우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할 거야. 3억이요? 그 두 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바로 그때 며느리들도 도착했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그러시면 우리 어떡해요? 반찬이랑 김치는 누가?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마트와 어린이집이 있잖니. 세상에 너희만 있는 게 아니다. 은영이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우는 어쩌고요? 어린이집 적응도 못했는데. 지우는 너희가 키워. 나는 이제 못 봐.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애를 누가 봐요? 다른 집은 어떻게 하나? 너희만 맞벌이해? 현우가 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인숙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버린다. 대신 나도 다시 주워 담는다. 내 인생을. 엄마. 현우야, 민호야. 너희는 이제 어른이야. 그리고 나도 너희 엄마지만 그 전에 인숙이라는 한 사람이야. 55년을 살면서 25년은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30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들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지는 진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매정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문제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 거. 그럼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요구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줄 거야. 민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정말 이럴 거예요. 혈육이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진짜 독립하려면 이제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봐야 해.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인숙은 새로운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30년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정말 원룸에 가신 거예요? 응. 여기 괜찮다. 딱 내 크기야.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인숙은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았어. 다만 너무 편했을 뿐이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엄마를 뒀으니까. 엄마. 현우야, 엄마는 아직 55살이야.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야. 그 30년을 어떻게 살지는 이제 내가 정할 거야. 전화를 끊고 인숙은 원룸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30년간 같은 집에서 같은 창문으로 같은 풍경을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걱정도 아이 울음소리에 깰 걱정도 없었다. 진짜 자신만의 밤이었다. 원룸에서의 첫 주말, 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30년 만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자유였다. 토요일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오전 9시까지 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들들을 키우면서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아침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인숙은 신문의 문화면을 천천히 읽었다.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한다는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으니까. 월요일 오전 인숙은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다.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경로당 직원이 물었다. 55살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는 막내시네요. 대부분 60대 후반, 70대 분들이시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강사는 30대 젊은 여성이었다. 자, 오늘은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워볼게요. 우선 연락처에서 친구를 찾는 방법부터. 인숙은 자리에 앉아 열심히 따라했다. 그동안은 전화와 문자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박순자예요. 안녕하세요. 김인숙입니다. 인숙 씨는 자식들한테 카톡 답장 빨리 하는 법 배우러 오신 거예요. 순자가 웃으며 물었다. 인숙은 씩 웃었다. 아니요, 전 자식 차단하는 법부터 배우고 싶네요. 순간 교실은 폭소로 터졌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인숙 씨 재미있으시네. 차단하는 법? 그거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며느리 차단하면 안 되나? 강사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들, 카카오톡에는 정말 차단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차단하지 마시고 대신 알림 끄는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날부터 인숙은 스마트폰 강좌의 인기인이 되었다. 유머러스한 말솜씨와 솔직한 성격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이 좋아했다. 수요일에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허리 재활을 위해서였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저는 요가 강사 김민지입니다. 김인숙이에요. 허리가 안 좋아서 왔어요. 아, 그럼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 수 있어요. 요가 매트에 누워 스트레칭을 하는데 정말 몸이 돌덩이 같았다. 25년간 집안일과 육아로 혹사당한 몸이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그동안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평화로웠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다. 인숙 씨 허리가 정말 유연하시네요. 보통 이 나이에는 더 굳어 있는데. 인숙은 웃으며 답했다. 평생 허리 굽혀 살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펴고 살려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세요. 요가하시면 몸도 마음도 펴질 거예요. 목요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생 후반전 설계 강좌에 참여했다. 55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한 강의였다. 여러분, 50대 중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인숙은 열심히 메모했다.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 말이죠.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집까지 팔고 원룸으로 이사 왔어요. 인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그럴 용기가 안 나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주말 인숙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영화관에 가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 아니면 손주와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보고 싶었던 로맨스 영화를 골랐다.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나이 들었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는 주인공들이 부러웠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문득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고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줄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다. 3주째 되는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뭐 하면서 지내세요?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 강좌도 듣고. 바빠. 정말요? 그럼.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할 틈이 없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엄마가 우울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우울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억압당했던 거야. 이제 자유로워졌어. 한 달 후 인숙은 스마트폰 강좌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1박 2일 온천 여행이었다. 인수가 정말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가도 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말해? 나는 성인이야. 내가 어디 가든 내 자유지. 그래도 연락은 해둬야 하지 않을까? 응급 상황이면 전화하겠지.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인숙은 아들들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다. 1박 2일 여행 간다. 응급 상황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현우에게서 즉시 전화가 왔다. 엄마 여행이요? 누구랑 가세요? 친구들이랑. 어떤 친구들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엄마가 새 친구를 사귀셨다고요? 인숙은 웃었다. 그래, 놀랍지? 엄마도 친구 사귈 수 있어. 온천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할머니들과 함께 온천에 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30년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잊고 살았던 여자의 우정을 다시 느꼈다. 인수가 너 정말 용감해. 나는 엄두도 못 내겠어. 순자가 감탄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근데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 처음에는 난리였지.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는 것 같아. 2달째 되던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인숙은 의외였다. 그동안 수진은 김치를 받아가기만 했지 직접 담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왜 갑자기? 현우 오빠가 마트 김치는 맛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담가보려고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 그래도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알려주세요. 인숙은 잠시 생각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일요일 오후 2시에 와. 재료는 미리 사와야 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일요일 오후 수진이 재료를 한 알음 들고 왔다. 배추, 무파, 각종 양념까지 완벽했다. 어머니, 이 원룸 정말 예쁘네요. 수진이 둘러보며 말했다. 그치? 나는 마음에 들어.
인숙은 수진에게 천천히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줬다. 배추 절이는 법부터 양념 비율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니, 이 양념 비율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손맛으로 하는 거야. 몇 번 해보면 알게 돼. 김치를 담그면서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걸 매번 하셨어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너도 몇 번 하면 할 수 있어.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인숙은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 진심이 느껴졌다. 수진아, 고마워.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구나. 3개월째 민호와 은영이도 찾아왔다. 지우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많이 컸다. 엄마,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민호가 말했다. 할미. 지우가 인숙에게 달려왔다. 인숙은 지우를 안아주며 물었다. 어린이집은 잘 다녀? 응. 친구들이랑 놀아. 지우가 신나게 대답했다. 은영이 말했다. 어머니, 처음에는 어떡하나 싶었는데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정말 잘 적응했어요. 사회성도 늘고.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저희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모든 걸 해주셨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 싶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서야 알겠어요. 6개월 후 추석을 앞두고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친구들이랑 여행 갈까 생각 중이야.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끼리 해. 며느리들이 다 음식 할 줄 알잖아. 그래도 추석인데 가족끼리 모여야 하지 않아요? 인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가 음식 준비하고 나는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손님으로. 네? 음식도 너희가 하고 뒷정리도 너희가 해. 나는 그냥 와서 먹고 가는 거지. 현우는 당황했다. 그래도 엄마가 30년 했으니까 이제 너희 차례야. 할 수 있어? 해볼게요. 추석 당일 인숙은 정말 손님처럼 현우네 집에 갔다. 수진과 미영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현우와 민호는 차례상을 차렸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인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차를 마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에 일하지 않는 날이었다. 음식이 다 준비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현우가 말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미안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거. 며느리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리고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인숙은 그제서야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반찬은 사와라. 모두 웃음이 터졌다.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진짜 웃음을 웃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인숙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엄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도 됐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예뻤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55세 인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다.